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종종 일할 때 사무실에서 썰TV 사연을 틀어놓고는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나는 사연 속 여주인공처럼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가 사연 속 주인공이 되었더군요. 저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이란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인간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만 저를 속인 게 아니고 시댁 식구들 모두 한 통속으로 저를 속였어요. 제가 이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바로 명절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 빼고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의 본처랑 말이죠. 그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둘째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바로 이혼 먹였어요. 지금부터 그 인간들이 저를 어떻게 속여 먹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은 젊은 CEO입니다. 회사 크기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입지를 탄탄하게 다진 곳이라 꽤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아빠 건강 문제로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 부담감은 상당했지만 그래도 실망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고 보란 듯이 잘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죽어라 일하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더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만 보며 일했던 것 같아요. 제 시간, 저를 위한 건 다 내팽개치고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새로운 거래처를 뚫게 되면서 그 회사 사장님과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인간이 바로 전 남편이에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다는 것과 비슷한 나이대라는 거였어요. 제가 상대했던 거래처 사장님들은 다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젊은 사람이라 가까워지기 쉬웠던 것 같아요. 또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처리하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게 다였는데 점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보통 커플들처럼 지냈습니다.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데이트도 즐기며 소소한 일상을 채워나갔어요. 그러면서 거래처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듯 했어요. 각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잘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남편과 평소보다 연락이 더 잘 안 됐습니다.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스런 마음에 회사로 찾아가 봤더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중간중간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대충 짐작했습니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요. 남편이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역시나 직원들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듯 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인사했고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되어서 겸사겸사 얼굴 보러 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회사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딱 봐도 심각한 게 보이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통화 내용을 대충 들었는데요. 남편에게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방문 앞에서 통화 내용을 살짝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된다고 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듣게 됐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지?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은 제게 말하기를 꺼렸어요. 남자로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 마음 이해하지만 저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때 남편과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괜한 시간 낭비하기 싫었거든요. 거기다 저는 임신이 어려운 사람이라 억지로 비혼주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간 만났던 사람들 모두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태 결혼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만 했지만 하지만 남편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런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희망을 걸었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고 평생의 동반자로 괜찮다고 생각됐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서로를 잘 이해해주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편이 처한 상황을 함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진심을 느꼈는지 주저하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 문제로 회사가 시끄러운 거였습니다. 투자받기로 한 회사만 믿고 무리하게 물량을 뽑아내다가 그만 투자가 철회되면서 회사가 휘청거리게 된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다가 조금 빠듯하기는 했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이내 눈물 고인 눈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겠죠. 다행히 저는 남편 회사를 도와줄 능력이 됐어요. 제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극복했고 그 후 남편은 제게 결혼하자며 청혼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도와준 게 정말 고마웠고 크게 감동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어서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딱 한 가지 망설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의지하며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임신하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생리불순을 달고 살았고 남들보다 자궁도 많이 약했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 임신이 힘들지 모른다고요.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이 힘든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괜히 마음고생하기 전에 임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기지 않는 아이를 부여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남편에게 이런 제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임신이 힘든 사람이다. 만일 아이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이고 뭐고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이 없이 사는 게 뭐 대수냐면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없이 사는 것보다 저 없이 사는 게 더 싫다고 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참 고맙더라고요. 아이 갖는 게 힘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시간 끌게 뭐 있나 싶어서 빠르게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두근거림과 긴장을 동시에 안고 들어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방 안에서 웬 남자아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보고 아빠라고 말하며 폭삭 안기더군요. 아빠? 지금 당신한테 아빠라고 한 거야? 꼬마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남편 품에 안긴 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착 가라앉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역시 당황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안겨있는 남자아이에게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자아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왜 삼촌으로 불러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이의 표정은 조금의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진짜 남편을 아빠로 알고 부르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남편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명해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며 막 구슬프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남편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게 삼촌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아빠가 아니다 삼촌이라고 말해도 아빠라고 부른다면서 딱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시모는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야만 했어요. 아이의 등장으로 물 흐르듯 흘렀던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을 나오자마자 그 남자애는 누구고 왜 당신에게 아빠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며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형수란 사람은 형에게 아이를 버리듯 놓고 떠난 사람이라 연락도 안 됐대요.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까지 잃은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 남편이 아빠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 조카는 남편을 아빠라 생각하며 자랐대요. 나중에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이야기해줬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아이와 미리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괜히 어린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망설여졌대요. 방에서 좋아하는 만화 영화 틀어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거 안다면서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왜 조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남편은 이런 조카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이 도맡아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시집 오는 여자 입장에서는 혹 하나 딸린 것 같은 기분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이고 뭐고 다 그르친다고 시모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애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지겠다고요. 그렇다고 계속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대요. 상황을 봐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하필 이렇게 알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비밀로 했던 부분이라 실망했을 거 안다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카를 데리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어린아이를, 그것도 사내였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키우실 수 있겠냐고 했어요. 조카도 본인을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친아빠는 아니더라도 삼촌으로서 아빠 노릇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말리셨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조카가 눈에 밟혔대요. 그래서 제게 이 사실대로 털어놓고 저만 괜찮다면 조카와 함께 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이 갖는 게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조카를 자식처럼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저 몰래 이런 생각한 본인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싫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제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죠.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는 됐지만 쉽사리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당장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당장 말하기 어렵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저 또한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해도 이 문제는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는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 없고 친엄마가 아니라서 잘 키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서툴러도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말처럼 어쩌면 그 아이는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임신이 어려운 제게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신중하게 내린 결정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의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같이 잘 한번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연신 고맙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아이는 시댁에서 지내다가 저랑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무턱대고 저희 집으로 데려오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서서히 친해지면서 애착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남편과 틈틈이 시댁에 들러 조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영준이었어요. 저는 영준이가 저를 작은 엄마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영준이는 그런 저를 거부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와 친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줌마 싫어! 영준아, 아줌마가 아니고 작은 엄마야.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가 영준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작은 엄마한테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될까? 싫어! 작은 엄마 아니야! 아줌마야! 아줌마 싫다니까?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나름대로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했지만 아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속상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거겠지.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는데 하필 그날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남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일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하면서 출장이 많아지게 됐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 진행해야 할 미팅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시댁 행사에 잘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죄송스런 마음에 돈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명절에는 모처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싶었는데 또 출장이 잡혀서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명절만은 꼭 참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출장 일정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하러 그러냐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깟 명절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나 거래처랑 협의해서 출장 일정 다시 한번 조율해 보려고. 아무래도 명절날 출장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뭐? 아니 뭐 그런 일로 출장 일정을 조율하려고 그래. 명절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도 결혼하고 며느리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잖아. 출장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생신도 못 챙겨드렸고. 나 출장 가면 어머님 혼자 명절 음식 준비하셔야 하잖아. 죄송해서 어떡해. 제가 그렇게 며느리의 효심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날 함께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아닙니다. 너무도 좋은 분들이라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애쓴다면서 배려해 준 것들이 많아서 뭐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매번 시모 혼자 음식장만 하는 게 마음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명절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면서 시댁 식구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 때문에 바빠서 시댁 식구들과 그렇다 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뭐하러 그러냐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인데 뭐하러 그리 무리하냐고 했죠. 오히려 일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어쩌냐고 했고 그러면 본인들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율해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런 저를 말리며 그냥 예정대로 해외 미팅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나중에는 시모까지 전화와서는 저한테 명절날 올 것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명절날 출장 일정이 잡혔다고 죄송하다고 했고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과 같은 태도로 계속해서 그럴 것 없다며 말리셨어요. 아이고 그깟 명절이 뭐라고 출장을 미뤄. 우리는 괜찮으니까 다녀와. 아 일이 제일 중요하지. 타는 게 뭐가 중요하겠니. 안 그래도 이번 명절날 오지 말고 푹 쉬라고 할 참이었어. 음식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준비하면 돼. 그게 편하기도 하고 바쁜 너 붙잡고 일 시키는 것 같아서 나는 영 마음이 안 내키더라. 아무튼 미안해할 거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아기 몸이나 잘 챙기렴. 출장 잘 다녀오고. 시모는 제발 시댁 식구들 신경 쓰지 말고 제 일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이야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고 본인 집이 종갓집도 아닌데 큰일이야 나겠냐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모두들 본인들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명절날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신경 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진짜 제대로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능하다면 출장 일정을 조율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출장 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챙기지 못한 채 저는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가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라도 이것저것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명절 연휴 첫날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는데
비행기 문제로 공항에서 한참 기다리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몇 시간 뒤에 결항됐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급히 회사 측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을 말했고 해외에 있는 거래처와 미팅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 다행히 거래처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줬고 추후에 다시 미팅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여 시간 낭비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출장이 취소되었으니 명절날 시댁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잖아요. 냉큼 핸드폰을 꺼내서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깜짝 놀래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지도 못하게 짠 하고 나타나면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놀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문제로 해외 출장 안 가도 된다고 함께 명절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하면 무척이나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얼른 놀래주고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문 앞에 딱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말이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영준아, 너 엄마가 핸드폰 게임 그만하라고 했지? 당신 그만 쉬고 애랑 좀 놀아줘. 이럴 때 같이 놀아주면 좀 좋아?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 껴있는 낯선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웬 여자 목소리였는데 글쎄 영준이가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불렀고 제 시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며느리처럼 굴더군요. 더군다나 제 남편한테도 부부처럼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순간 뭐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숨을 고르고 문 앞에 귀를 바짝 댔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시댁 식구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처럼 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알고 착각했나? 놀라서 호수를 확인했지만 정확히 시댁 현관문이었어요. 이때부터 손이 벌벌 떨리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저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나 대신 며느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름대로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라서 섣불리 해석하고 나서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망설이던 와중에 시댁 식구들이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숨겼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 웬 여자가 같이 껴있었는데 마치 한 가족처럼 너무나도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외식할 생각인지 집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을 몰래 뒤따라가서 살펴봤고요.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부부로 보였거든요. 옆에 조카까지 앉아있으니 영락없는 부부였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뭐길래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아내 행사를 하는 걸까? 거기다 며느리 행세까지. 이건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해 볼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저란 존재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하나 쏙 빠진 것 뿐인데 저렇게나 가족다운 모습을 풍길 수 있나 싶은 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없을 때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뒤지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식사하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시댁집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우리 서로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살자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않을 테니 저 역시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본인의 영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모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 꼴을 보고 나니 나한테 보여주기 싫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로 쓸만한 번호를 여러 번 눌러댔습니다. 누르는 족족 다 아니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뒤져야 하는데 자꾸만 비밀번호를 틀리니까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가족끼리 같은 뒷자리를 썼다면서 흘려 말했던 게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남편의 옛날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딱 누르니까 도어록에서 소리가 나면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방, 조카방 할 것 없이 모든 방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이며 주방,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 서서히 가닥을 잡아갔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습니다. 집을 뒤져서 나온 건 액자에 담긴 남편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옆에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여자는 그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집안 곳곳 그 여자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가 왔을 때는 보지 못한 흔적들이었죠. 제게는 분명 조카라고 했는데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영준이 셋이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준이에게 엄마처럼 구니까 소식이 끊겼다던 형수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사진이 딱 나오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형수가 아닌 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한통 속으로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툭하면 시댁에 올 것 없다.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한 건가. 그동안 내게 보였던 배려와 걱정은 다 거짓이었고 그 여자를 숨기기 위한 방패였던 거였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가 다 얼얼했어요. 정신이 쏙 빠진 듯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 헤집어진 물건을 그대로 두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제가 떡하니 앉아 있으니 귀신 본 사람들처럼 소리를 꽥 지르며 놀라더군요. 남편은 그냥 동상처럼 확 굳어버렸고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출장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집안 꼴이 왜 이래? 남편은 제게 왜 여기 있냐고, 집안 꼴이 왜 이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출장이 취소돼서 왔다고요. 깜짝 놀래줄 생각으로 연락 없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껴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갑자기 제가 딱 등장해서 놀란 것도 있겠지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까 다들 숨죽이고 침을 꼴깍 삼키며 식은땀을 흘려댔어요. 거기다 집안 꼴도 엉망이니까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주시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만 잔뜩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저 여자가 누구인지 대신 대답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역시 잔뜩 당황해하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서둘러 형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연락이 끊겨서 모르고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기껏 생각해낸 게 형수님이라니. 겨우 이런 말로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픽 웃음이 나왔어요. 옆에 둔 남편의 결혼사진을 보여주며 너는 형수랑 턱시도 입고 결혼사진 찍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기겁하며 황급히 결혼사진을 숨기더군요. 지금 숨긴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 저 여자랑 같이 외식하러 가는 걸 봤다고 했고 식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수상해서 집을 뒤졌더니 이런 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형수님이다 뭐다 그딴 개소리는 집어치우라면서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었고 제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서 있던 시부모님까지 같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그딴 사과 필요 없다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저하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위장 이혼했어. 뭐? 위장 이혼? 남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일이 잘못되면서 힘들게 키운 회사를 말아먹었대요. 그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이 집이라도 지키려고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남편은 다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워낙 영업을 잘하고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투자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서 어렵게 사업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다가 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됐고 그때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한테 듣기로 능력 있고 집안 잘 산다는 정보를 얻어 잘만 이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제게 일부러 접근한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옆에 두고 이용만 하려던 속셈이었는데 제가 한 번에 큰 돈을 써서 회사가 빠진 위기를 해결해 주자 옳았구나. 계속해서 옆에 두고 이용해 먹어야겠다고 결심했대요. 능력 있고 집도 잘 사니까 두고두고 빼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거기다 위장 이혼이라고 해도 이혼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저랑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숨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죠.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나요? 빚쟁이들 피해서 위장 이혼하고 다시 사업 시작해서 저한테 도움받으니까 잘만 하면 원하는 만큼 빼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 아내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친아들마저 조카라고 거짓말했고요. 어쩐지 아이가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나 했습니다. 본인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두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아빠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으니 시댁에 오지 말라고 말리고 또 말린 거였습니다. 그간 시댁에 올 때마다 의심될 만한 짐은 한쪽으로 싹 치우고 이 여자는 자리를 비켜줬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고요.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할 일 아닌가요? 하필 이런 것들한테 걸려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믿었어요.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본인한테는 이미 친자식이 있으니까 제 아이를 낳건 못 낳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지갑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ATM 기계로 사용하기만 하면 될 뿐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저를 속이고 이용한 이들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그걸로 제게 저지른 모든 짓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받은 큰 상처를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남편을 믿고 제 인생을 걸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란 사실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울고불고 어떻게 내내 이럴 수 있냐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러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내게 저지른 죄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돌려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역시 무릎 꿇고 우리 식구 한 번만 봐달라며 간절히 애원하더군요. 본인들이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봐달라면서 사정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불쌍했지만 그 사람도 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본인 말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아무리 돈에 미쳤다고 해도, 아무리 가정이 위태로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 지키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다 지켜보는데 이런 모습 보이고 싶냐고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 했죠. 힘들다고 모두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죄 없는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해서 그건 안타깝고 딱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만약 그날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놀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들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집을 싹 다 긁어모아서 갈갈이 찢고 망가뜨렸습니다. 죄다 버려버린 뒤 반 미친 사람처럼 혼자 울고 웃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니까 정신줄 잡고 있기 힘들더군요. 정신력 강한 저도 자칫하면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간신히 마음 추스르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그들과의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전부 녹음했어요. 제 앞에서는 사실대로 이실직고 해도 나중에 딴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 내역이건 통화건 뭐든 녹음하고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직업병을 이렇게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얼마든지 사기 결혼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혼인무효를 주장했어요. 지독한 싸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에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제가 더욱 독해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또 남편 회사에 투자했던 제 돈까지 전량 회수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저 때문이었어요. 그걸 증빙이라도 하듯 제 돈을 다 회수하고 나니 회사는 다시금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등쳐먹고 키운 회사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는지 제게 찾아와서는 제발 회사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참 낯짝도 두껍죠? 저 속이고 지금껏 유지했으면 됐지.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놀라웠습니다. 생각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감히 제 앞에 찾아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미안해서 얼굴조차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불이 나게 찾아와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린아들까지 팔아가면서 동정심을 자극하더군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러다가 정말 회사 고모고 다 끝이야. 그 회사 차린다고 하나 남은 집으로 대출 다 끌어서 차렸어. 우리 회사 차릴 때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애는 무슨 죄야? 그 어린 게 부모도 없이 힘들게 크는 거 보고 싶어?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한때는 아들처럼 품으려고 했던 아이잖아. 그래도 염치란 게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바랄게. 회사는 넘어가도 집만은 절대 안 돼. 집이라도 지켜줘. 애는 살아야 하잖아. 본인 아들을 무기 삼아 저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인간 말대로 한때는 자식으로 생각하고 품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못난 어른들 때문에 피해보는 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참에 그들도 알아야죠.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효과를 불러오는지요. 본인 자식 눈에 피눈물 나는 꼴을 봐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못한 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 핑계 댈 생각 집어치우고 저지른 죄값이나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들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해도 소용없고 마음 바뀔 일 없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한테 오면 받아줄 거냐,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하나뿐인 아들 내세워서 절절매더니 이제는 그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고 저한테 온다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깟 돈이 뭐라고 소중한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저한테 온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돈 때문에 혹해서 제게 접근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 중 진심도 덜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역겹더라고요. 고작 이런 인간을 믿고 제 미래를 맡기려고 생각한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계속 상종하다가는 제 비위가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서 얼른 내쫓았어요. 또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는 으름장과 함께 말이죠. 그 후로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으로 그와 깨끗하게 정리됐고 그들은 전부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나이도 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그 쓰레기 같은 놈은 전부터 주변 지인들을 등쳐먹으며 사기친 게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게 가중처벌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같이 동조한 정황이 있어서 가볍지 않은 죄값을 치르고 있고요. 돈이 뭐라고 본인들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전부 갱생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디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뉘우치고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